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 다음 분기 기업들 실적에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과거 통계로 보는 현 미국 시장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 과거와 비슷한 어떤 경제 흐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번에 4월 경제 데이터가 정말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이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의 남자, 자, NH의 투자증권 한동혁 부장님 모시고 깊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매번 이제 영상이 좀 핫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보게 되면 뭐 오늘 아마존에 관련된 뉴스가 조금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서 백악관에서 어찌 보면은 좀 이례적으로 기업에게 좀 과도하게 좀 길들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부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 관세 부과가 결국에는 소비자 단으로 전가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 결국에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말라는 거겠죠. 어. 본인들이 뭐 관세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소비자 물가를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예. 그거를 결국에는 소비자한테까지는 전가하지 말라라고 말라.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이게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다분히 있다고 보이죠. 예, 예. 뭐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뭐 베센트와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경영 환경을 좀 더 개선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국부를 올리려는 행동을 했지만 그게 뭐 미국의 국익에는 반대되지 않았어.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라는 메시지를 예. 담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무역 전쟁을 뭐 지속적으로 뭐 지금까지 저는 해오고 있고 뭐 바이든 정부 때도 그 관세를 낮추지 않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로 관세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해서 미국의 국익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그게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 땅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최대한 제한하겠다. 지양하려고 하는 지양하겠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보편 관세든 상호 관세를 나중에 후에 90일 이후에 부과를 하든 간에 일부 소비자에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업자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나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의 일부 부과하는 부분을 이렇게 아예 못 박듯이 막아버리면 앞으로 정말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한 제목이 네네. 뭐 관세가 미국의 기업 이익에 자유로울까 뭐 이런 그렇죠. 질문이었잖아요. 예, 예. 결국에는 정확하게 더 한 번 더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관세가 앞으로의 기업 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주가가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라는 그렇죠. 그게 제일 질문과 중요한 같은데 거죠. 예. 저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관세가 앞으로의 뭐 기업 이익에 좀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뭐 오직 관세만으로는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이미 주가 하락 부분에 이제 관세에 대한 악영향, 뭐 그로 인한 미국 상장 기업들의 EPS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가격 하락에 녹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봐야 되는 것은 뭐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뭐 앤디 제시네요.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앤디 제시. 아마존 CEO입니다. 앤디 제시가 최근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마존은 AI 투자에 있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게 1, 2년 걸릴 투자는 아니지만 네. 또 AI 투자로 인한 기업 이익의 상승, 기업 가치의 상승이 또 10년까지 걸릴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초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의 어떤 그 서신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10년, 20년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를 해야 된다 AI 부분에 네. 뭐 그렇게 뭐 사내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투자 의지에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뭐 우리가 봐왔던 테슬라에서도 그랬고요. 그 알파벳 저희가 뭐 지난 방송 이후에 알파벳 그 실적 발표를 했었고 또 제가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면서 그 세부 행간들을 좀 봤었는데 결국에는 여전히 뭐 수백조 원을 AI에 투자를 할 거고 투자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디에 효율적으로 이 돈이 새지 않게 사용을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물어왔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파벳 경영진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답했고 누수 없이 AI에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으면서 사실 그 실적 발표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뭐 미리 알 수 있었던 거는 관세에 대한 그 이슈들이 항상 제기됐으나 지금 사실 꼭 테슬라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 게 관세에 대한 영향은 어때요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실적 발표,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 시장에 이러한 관세가 녹아 들어갔냐,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네. 일부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고 그게 이제 주가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먼저 될 건데 네. 가이던스를 아예 철회한 부분도 있고 어떤 기업은 일부는 뭐 또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뭐 비슷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주가의 일부 선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일까가 약간은 좀 퀘션 마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동안의 주가 하락폭이 예. 사실 그냥 하락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락 굉장히 빠르게 빠졌고 네네. 과매도된 통계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에 대한 악영향은 이미 시장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노출된 이 약재에 대한 재료 말고 예. 그럼 시장에 앞으로 안 녹아 있는 재료가 뭐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실적을 봤을 때 이거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나 일부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서 뭐 안 좋은 그 반응들이 나오면은 이거를 바로 구분해야 되는 게 관세에 대한 건 이미 녹아 있는데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 성장이 흔들렸느냐를 아. 조금 발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본질이 어떤가. 네,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관세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고 그 어려움이 뭐 우리 회사가 겪어온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할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성을 인정해주고 예.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네. 그런 관세라는 부분들은 조금씩 시장에서 해결을 해갈 수 있겠네. 조금 거칠지만은 조금은 다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네.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주요 관점인 것 같아요. 주요 관점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대답이 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실적에 관련돼서 경제 지표에 관련돼서도 물론 많은 이야기도 좀 있겠지만 지금 과거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은 과연 어떠한가? 약간의 기술적으로 좀 다가가는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예. 좀 놀라웠던 그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CNN에서 항상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피어 앵그리드. 예.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탐욕적이냐? 뭐 그러니까 탐욕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누구나 용기를 갖고 환호하고 이제 매수를 따라가느냐, 또는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 이제 투매를 하느냐, 이 지표인데 지금 최근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 게 제가 어제자로 한 35 정도의 피어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최근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4월 4일 미국의 해박의 날 전후로 해서 저 예. 지표가 3에서 4 정도를 기록을 저도 이제 4를 본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저 지표가 CNN에서 2012년도부터 공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공포 구간의 3, 4 구간을 기록한 거는 거의 뭐 코로나 때 말고는 기록한 적이 없었던 최초의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저 지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뭐 자동차 계기판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나와서 예. 저게 뭐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공포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환호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오른쪽에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구성하는 대여섯 가지 그 믹스된 지표들을 갖고 왔는데 저 안에는 빅스 지수도 포함되고요. 제일 예. 밑에 보면 정크본드에 대한 채권 수요도 포함되고요. 안전자산 수요, 시장 변동성, 주식 가격 모멘텀, 수요, 가격 폭,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시장 요소들이 예. 거의 믹서기처럼
잘 복합돼서 반영이 되는 지표예요. 예. 그러니까 저 지표가 사실 극단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 지표가 우리가 언젠가 익스트림 그리드, 굉장히 우호적인 그 초록색 구간에 100점 구간에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채권 강세, 비트코인 강세, 주식 강세, 강세. 부동산 강세, 네. 심리 아주 우호적. 예. 이런 환경이 펼쳐져야 거의 98, 100이 나와요. 아. 근데 우리가 4월 달에 봤었던 예. 뭐 3, 4 구간은 예. 그냥 세상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좀 쉽게 풀이를 예. 하자면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은 정말 심리도 최바닥을 찍었고 뭐 그렇다 하면 뭐 주식도 굉장히 본질 가치가 떨어져서 과매도 국면을 우리는 겪었던 게 예. 이번 2025년 4월이다. 아. 라는 점을 좀 본다면 예. 저는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했다. 아, 그때 4를 찍었었을 때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 관점을 예.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 과거의 그 크라이시스 구간에서 공포의 구간에서 굉장히 지나고 나면은 박앤셀 구간이란 걸 아는데 그 박앤셀 구간이 오는 그 공통점은 이거는 뭐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식의 역사를 거슬러서 1602년에 주식이라는 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생겼고 첫 폭락이 일어났을 때 첫 주식 거래가 일어났어요. 아.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 거래가 일어난 역사입니다. 아, 그래요? 공포에 휩싸이니까 처음에는 예. 이 동인도 회사의 배를 같이 출자를 해서 건조해서 예. 주식 투자를 해서 이 배가 만선으로 돌아오는 걸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첫 거래가 일어난 사유가 인간의 공포심 때문입니다. 아. 그게 첫 거래 사례인데 예. 그때부터 항상 동일하게 어떠한 크라이시스든 그 중간에 있으면 시계 제로예요. 지금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한 어떤 통상 질서의 변화가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건 1602년에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모든 크라이시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심리인데 네네.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바닥 지점에서 발견을 했던 거는 인간의 어떤 공포심이 이 투자 대상의 본질 가치와 굉장히 괴리가 컸었다. 근데 우리가 4월, 오늘이 뭐 4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은 4월을 돌아보면 그런 구간은 시장에서 충분히 관측된 게 저 Fear and Greed 인덱스 말고도 뭐 빅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인 트레이딩으로 과거치를 백테스팅했던 자료들도 그러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매도 구간을 한 번은 거쳤다라는 것들을 예. 여러 자료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Fear and Greed도 너무나도 저 많은 요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공포의 구간이냐 극도의 공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 구간은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약간 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까? 아니면은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구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기회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미국 주식의 어떤 체리피킹 영역이라고 봐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는 예. 우량주 중심으로 압축돼서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은 그 안에서 사실 옥석 가리기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 포트폴리오도 30-40% 빠졌고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네. 거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리피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체리들 많은 자산 중에 네. 부장님께서 보시는 이제 집어야 되는 그러한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예.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이 저는 둘 다 체리피킹 영역에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이요. 네. 예. 이게 좀처럼 오지 않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5년의 4월은 굉장히 굵직하게 기억되는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안전자산인 채권이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뭐 예. 주식이 어렵다든지 뭐 채권이 약하면 뭐 주식이 강세든지 예. 이런 시속 게임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사실 미국의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너무나 저는 싼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 셀 아메리카라고 하는 구호가 언론에 등장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네, 왜냐하면 자본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예. 미국을 팔아야 된다?
미국 채권을 던져야 된다. 미국의 신뢰가 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 이거는 자본시장 메커니즘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가장 신뢰하는 시장이 깨졌다라는 네. 건데. 그 얘기는 이 채권에 대한 과매도를 불러일으켰고 음. 순간적으로 채권 금리가 뭐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4에서 4.5%까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음. 그러니까 저는 셀 아메리카라고 하는 구호는 좀 쉽게 쓸 수 없는 이 자본시장에서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세상에서 가장 자본시장에서 안전한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라고 하고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이미 공포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4% 이상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볼게요. 네네. 우리나라의 지금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한 2.5% 잘 나오면 2.5% 그렇죠. 정도 할 겁니다. 예. 하는 금리가 한 2.75 정도 되고 2.5에서 3%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보다 훨씬 안전한 미국 국채가 4% 이상을 준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상식적이라면 예금을 깨고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 자산을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나는 4.5% 이상 구간에서 고정시킬 수 있어. 그리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발권을 해서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줘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국채로 가야죠. 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포 구간이 4월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기회로 인식이 될 인식이 거라고 될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이 둘 다 이 체리피킹 영역, 싼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선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가 있겠죠. 채권도 예. 싸고 주식도 쌉니다. 음.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포트폴리오를 꾸릴 예.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만약에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물론 많은 기업들이 많이 크게 빠졌었겠지만 과거에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좋아했었던 AI와 관련된 특히나 일부 어떤 기업들은 좀 거품이 좀 있었던 중소형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내려왔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렴하다 또는 저평가됐다라는 그 주식의 범위를 아직까지는 AI 영역으로 우리가 한정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넓게 봐서 뭐 ETF나 여러 가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시기는 주가가 굉장히 속락을 했고 예,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바닥부터 올라오는 시기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예,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우량주 한 10개에서 15개 종목을 피킹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그냥 지수 ETF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가 위에서부터 40~50% 빠진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뭐 지수보다는 훨씬 더 낙폭이 과대한 우량주들을 사는 게 퍼포먼스적으로는 향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AI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트럼프가 앞으로 시장에 던져줄 우호적인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금 잊고 있거든요. 예, 시장이 소화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정책에 그 세 가지 화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는 관세 정책이 나왔고요. 관세 정책. 네. 그 두 번째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될 법인세이나 감세 정책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규제 완화가 나올 거예요. 규제 완화. 네. 예, 뭐 AI든 로보틱스든 그리고 자율주행이든 예. 이런 그 기업의 그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네네, 그게 첫 번째로 시장에 보여지는 게 일단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하는 이 비감독 자율주행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6월에 같아요. 이제 또 예정되어 있는. 네. 저 근데 앞에 세 가지의 화살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 관세, 네. 그리고 일부 감세, 네. 그리고 규제 완화인데 이게 보시면 성질을 좀 보게 되면 하나는 채찍이고 네. 나머지 두 개는 당근이잖아요. 그럼 채찍을 지금 먼저 때렸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이제 당근들이 막 나올 예정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풀려고 했던 숙제, 예. 앞으로의 기업 실적 발표에 관세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그 숙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관세 정책이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의 제조업을 위한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그 정책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저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체력도 높아질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주가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놀란 반응에서 과매도 국면까지 간 건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면 예. 그거를 더해줄 수 있는 조금의 그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거는 감세죠. 감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법인세가 예. 21% 수준인데 네네. 이걸 트럼프가 15%까지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렇죠. 실감하실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버핏도 종종 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미국의 상장 기업의 이익이 급증할 거다. 그로 인해서 나는 미국 주식을 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1%를 늘리기 위해선 휴먼 리소스적인 것들, 공정에 대한 혁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사들과의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혁신이 나와야 맞아. 영업이익률 겨우 1% 올릴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네.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21%의 법인세에서 15%를 낮춰주겠다고 하는 게 예. 트럼프의 감세안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로 인한 주가 하락이 시장의 일정 부분 많이 과매도로 반영이 됐고 그게 잊혀지고 시장에 이제 녹아들게 될 우호적인 정책들을 감안을 한다면 예.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본질 성장이 흔들리지 않는 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떨어진 주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규제 완화는 이제 그 감세 이후에 또 나올 하나의 일부 시장에 대한 부양책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마존의 사례만 보더라도 예. 이거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마. 그러면 기업이 일부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부담을 좀 하더라도 감세해줄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 외신을 통해서 보면은 뭐 세금 공제에 대한 이야기도 연말에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 달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데이터가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첫 관세를 맞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이 부분에서 시장이 약간은 좀 많이 집중할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앞으로 5월에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이나 데이터들을 쭉 살펴봤어요. 네네. 뭐 항상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 지표와 인플레. 네, 그리고 고용, 그리고 소비 지표겠죠. 예.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좋은 그림은 관세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거칠게 몰아붙여도 인플레 안 나잖아. 이걸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압박을 할 수 있고. 연준에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소비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소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구성을 보면 정확히 삼각형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역삼각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의 2030, 예. 흔히 말하는 MZ 세대가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미국에서 잘 되는 이유도 예. 그만큼의 강력한 소비 주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소비를 근원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음. 근데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임금의 퀄리티죠. 내가 동일 시간, 1시간을 일했는데 얼마만큼 임금이 전달 대비 올랐냐 이제 이건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럼 이 박자가 잘 맞는 최상의 구조는 야 임금도 올랐는데 물가가 안 올라. 관세도 몰아붙여서 지금 미국인들이 뉴스에서 보는 건 뭐 코스트코나 뭐 큰 마켓에 가서 막 사재기를 한다는데 인플레가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네. 튀지 않네.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관세에 대한 공포가 말 그대로 저스트 공포였다는 거죠. 저스트 공포였다. 네, 그렇게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정말 환호할 네.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경제 지표를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일단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한동희 부장님은 다음 주에 또 모시고 또 딥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하루 쉴 것 같고 내일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또 금요일에 나오는 뉴스를 모아서 금요일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